잘 됐고, 책으로 이제 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죠. 암흑의 대륙 유럽 이렇게 돼 있네요. 영국 출신 역사가 마크 마조이 요 책을 냈다. 암흑의 대륙, 그래서 지금 이제 비유가 어떠냐면은, 어, 검다 이런 거죠, 검다. 근데 그 소설을 좋아하는 그, 요게 조세 콜라드의 암흑의 핵심? 그 책도 많이 언급이 되는, 그래서 이게 어느 학자가 편집해서 다른데, 뭐 암흑 3부작, 암흑 4부작,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세 권의 역사책이 재미있게 옵니다. 그러면서 85쪽의 핵심은 이게 민주주의 문제다, 이렇게 갑니다. 먹거리의 문제는 민주주의다. 그래서 윤영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를 두지 않는 민주주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3강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의 현재적 작동 방식을 문제 삼는 거죠. 민주라는 개념을서 이게 좋은 말인데 민주라는 그 개념의 내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먹는 걸로. 엄청난 얘기죠. 민주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85쪽에 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승리한 영광의 이야기, 필연적인 승리와 전진의 역사가 아니라 좌절, 실패, 차별, 유혈 이르는 이런 유혈 얼룩진 어두운 역사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두운 부분을 어디까지 응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돼서 이게 후지아라 다스시 선생님의 역사관이죠, 역사. 우리가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뭐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밝은 부분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를 확보해야 되고, 그걸 보려면, 이 현상이 출현한 지점으로 돌아가서 발생의 차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역사관이죠. 역사관. 이런 부분도 인상적이 앞부분부터 계속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에 민주주의란 한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권력자인 정치 체제인데 말이 너무 좋지만 어, 예, 그런 거. 그래서 86쪽에 가면은 위에서 둘, 넷, 여섯. 항상 근본적으로 돌아가 되묻는 작업. 그러니까 이반 일치도 역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가서 이 발생의 계기에서 보면 이반 일치 관점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될 이유가 별로 없었다라는 데에 강조점을 주고, 예를 들면 학교라는 제도, 그 다음에 특정한 개념이 출현할 때 많은 우연도 들어가고 또 대단히 폭력적인 어떠한 개입이 들어가는 것도 이제 동시에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가능성도 다시 뽑아내야 돼. 그 가능성을 뽑아내는 작업에 이반일 씨는 많이 힘주어 말씀하시고 후제라 다시 선생님은 이 현상의 발생에 있는 그 어둠, 이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그 문단에 우리의 현재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쉽게 믿는다. 요런 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북방문화 그 안에 이제 어 히틀러 시민운동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홍고 런던 도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흑의 핵심이라는 조세 콜라드의 그 소설이 이제 콩고가 배경인 소설인데요. 그 소설은 굳이 말하자면은 이 일본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 가랑 이 이 앞에 두 권의 역사가들 사이에 있는데 소설의 화자가 이제 미치는 거죠, 미쳐. 계몽을 시키려고 암흑의 이제 검은 대륙에 들어갔는데 이 절대로 계몽되지 않는 세계라는 거를 느끼고 완전히 이렇게 도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윌리엄 부스 그 다음에
요 가장 어두운 도쿄라는 책을 쓴 일본의 소설가 있는데 너무 읽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암흑이 슬럼가다. 그래서 빈민가의 형성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오전에 동아인력 시간에도 잠깐 그 우리가 얘기를 나누게도 됐는데 이 빈민이라는 말은 농촌 공동체나 전통 공동체에서는 있기가 어려운 말이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빈민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말해 가난한 사람들인데 도스토옙스키 첫 번째 소설 제목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빈민입니다. 빈민이고 그거 역시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의 가장 가난한 사람 뭐 그 가난한데 시인의 꿈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대단히 이야기나 문제의 핵심으로, 그러니까 문학사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읽은 안데르센 동화에도 굳이 말하자면 빈민이죠. 너무 가난하고 너무 괴로운 주인공이 이렇게 쭉 출연하는데요. 이게 정근대 사회에 못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후제라 다시 선생님은 이 빈민은 메커니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빈민이 되고 있다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정경대의 공동체에서 뭐 이상한 바보 뭐 언제나 있는 그리고 좀 놀림감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형편이 안 좋지만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사는 이런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배제되는 자, 조직적으로 은폐되는 자 이런 식으로 후지아라 다스시 선생님이 보고 계시죠. 근데 전 이게 재밌었는데 그 진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슬럼이 어디 형성되는가?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이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슬럼이라는 게 이게 빈민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죠. 빈민굴이라고 빈민이 모여 사는데 이 표현도 굴이고 정말 그 구석기 무시네 구석기 무시 좋긴 다 굴에 살았는데 그런데 요 빈민굴이 어디 형성되냐면 잔반이 많이 나는 데다 그러니까 서울역 근처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대규모 학교, 군사시설, 공장, 여기다, 여기. 그런데 너무 재밌죠. 이게, 나중에 도쿄에 같이 가든 따라가게 되든, 우리가 관광객으로 봤을 때, 약간 더 눈에 잘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슬럼이라든지, 뭐, 요러다든지. 그럴 때 잔반이 그리고 남는 밥이 아니고, 식조류로 잘, 어, 못 가는, 그러니까 누룽지, 뭐, 남은 거, 이런 빵, 부스러기 이런 거였네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그런데 여기가 보면은 90쪽에 밑에 두 번째 문단에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죠, 군대. 그러니까 군대는 그러니까 근대 군대는 다 제국주의 전쟁을 한 군대고 이게 되게 포착을 적극적으로 하시죠, 후지하라 선생님이. 군대의 군인들이 먹는 밥을 요리하는 거를 그 근처에 빈민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작가는 빈민굴에서 91쪽의 두 번째 문단 넷째 줄에 돈과 욕망이 얽힌 인간의 진정한 암흑은 부자들의 세계에 있고 여기에 이 암흑은 그러니까 암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내용도 진짜 우리 모두 궁금한데요. 잔반가게라는 게 빈민학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온갖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가 한데에 모이고 밥은 정보고 정보를 얻으려면 이 빈민들과 신뢰를 쌓고 그들의 말을 기억해야 되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다. 이렇게 됐네요. 여기 지금 이 설명으로는 이 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이 지식의 내용이 대단할 것 같은데 어, 이제 궁금하네요. 궁금해서 이게 조지 오웰이 르포 작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승태 작가가 르포 작가인 것처럼 근데 빈민학이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진실이 있길래 이게 진정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밥을 둘러싼 지식이야말로 진실되다. 저도 답이 없는데 매우 생각거리라고 느낌이 듭니다. 좀 더 가볼까요? 그래서 빈민굴이 이제 통찰을 해서 약관 26살에 대일본 제국의 아카데미즘에 일격을 가했다. 또 엄청난 영향력을 시킨 책인가 보네요. 어, 그렇게 하고 배제가 전제된 민주주의 이렇게 돼서 자, 이 빈민일계 도시의 군대에서 나온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고 빈민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래서 이 도쿄라는 도시가 배제한 사람들인데 거기 이제 중요한 지점이 있다. 배제가 전제된 민주주의로 갑니다. 이 배제가 전제된 민주주의에 이게 윤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죠. 빛을 비추려는 인간에게 빛을 비춰야만 한다. 요거 윤영 선생님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점에서 좀 어렵게 느껴졌고 어떤 방식으로 푸셨는지? 어, 이게 자칫 보면 동어 반복적으로 처음엔 보여가지고 무슨 말인가 했는데 다시 읽어보면서 요약해보니까 앞에 그 유럽이 문명과 이런 거를 전수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그게 더 필요하다 이런 말처럼 빛이라는 게 계몽을 이제 나타내는 거라면 계몽하려는 사람들 뭐 부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음, 알아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 끝에 지성과 품성 이런 말도 나누네요.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자들에게 지성이 도대체 정말 저걸 지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품성?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신 점에 있어서 다시 가보면은 이 빈민학 있지 않습니까? 빈민학. 빈민학은 저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품성론일 것 같아요. 빈민이 보여주는 윤리 감각? 그러니까 군대에서 가진 윤리 감각의 그거는 이제 그 살생하는 메커니즘인데 그거에 떨거지 밥을 먹고 품성이 이렇게 요런 그냥 추측해 봅니다. 이 얘기를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후제라 다시 선생님이 지성과 품성 요런 얘기를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를 이 뭐 맥락은 이런 말을 하는 일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가 잘됐다고 자랑하지만 도처에서 배제하는 혐오 말을 많이 하는 이걸 비판하는 말이기는 한데요. 그걸 그냥 제가 상상으로 품성에 대한 얘기, 배제하지 않는 어떠한 지식, 그 다음에 어떻게든 함께 살려고 하는 모습에서 발휘되는, 어, 굳이 말하자면 공동체적 감각, 이런 게 빈민학, 그 빈민굴에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 93 넘어가면서는 이제 먹는 얘기인데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쫓아내는 말을 많이 하는 언어 문화를 다루면서 이제 이 문제가 전개되네요. 그래서 93쪽에도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과거 일본이 식민지 조선이나 대만에 문명과 예의, 그래서 제 눈에는 자꾸 예의라든가 품성이라든가 이런 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 번째 그 예로 나온 그 소설은 품성론이나 예의의 문제를 주로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어 이게 실은 94쪽에 보면은 이 유럽의 시민 자유평등 박애가 주장되기까지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노예가 뭐 노동을 하기도 하고 또 실려오기도 하는데 배에서 3분의 2가 죽고
그 94쪽에 구미인들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입에 놀릴 수 있다는 것은 노예를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만한 애들을 이렇게 범주화하고 그걸 보존하고 그것을 그 윤택함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은 사람 아닌 걸 계속 떼내는 작업을 했고 가장 비열하게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일부러 굶기고. 그러니까 지금 제 느낌이 우리가 똑같이 봐요. 도덕적 타락이죠. 먹는 거 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화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먹는 걸 가지고 저럴 수가 있냐 이런 거를 화내는데 이게 그 자유평등 이면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인권, 그다음에 이게 대단히 좋은 말 같은데 그리고 요거를 또 넘어가서 94쪽, 95쪽도 재밌게 보셨죠? 핵심은 나치 독일이 그러니까 문명국에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된 정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국민 다수가 이 정권을 그러니까 허락한 거예요. 동의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히틀러가 뭐 미친 사람이어서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자기 맘 이게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수립된 정권이죠.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그 선거의 프로파간다가 우리는 굶지 않는다 이렇게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요 말이 우리는 굶지 않는데 좋은 말인데 우리가 굶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굶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벌어진 모든 거에 독일의 독일인 전부가 이 지금 되게 강한 비판이죠. 다 수리한 거예요. 그리고 확장을 하면은 우리라는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 안에서는 사이좋게 지내자. 요게 그 우리라는 말을 되게 주의해서 써야 돼. 그거를 완전히 결정된 개념으로 가지면 우리 아닌 거 색출에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옳다, 우리가 좋다, 이런 게. 그래서 이 95쪽에 나치는 갈색 패스트라는 말처럼 유럽 바깥에서,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들이닥친 안 좋은, 절대 아니고 유럽 내부에서 등장했다. 독일 민주주의적 바이마르 헌법 아래서 합법적으로 생겨났다. 민주주의의 자식이다. 이렇게 돼서 평등이라는 그 평등이라는 개념 놓치고 있는 거는 누가 평등한가에 대해서 그 자격 심사가 매우 엄격하다는 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그 자격을 따지고 가릴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일부러 굶겨 죽이는 그 방법을 썼다라서 홀로코스트보다 더 비열하고 나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일에 실업이 엄청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굶지 말자 자본주의 보수의 방법이 인종 청소. 이래서 95쪽에 민족과 국가의 공공을 제거하는 법률. 결국은 민족과 국가를 어디까지 선을 그을 것인가. 96쪽에 나치는 독일인이라면 구제하겠다. 좋은 말인데 92쪽 마지막 문단에 아리아 인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래서 평등 개념은 조건적이다. 요것을 무섭게 지적을 하는 셈이고, 선생님들 자유라는 개념도 어떻습니까? 평등은 출발 개념이고, 자유는 도착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또 역시 조건이나 어떤 네 맘대로 해. 이걸 우리가 자유로 논리는 그런데 사회 안에서 그걸 허락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거다 이런 걸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출발에서도 결과에서도 어떤 인간상을 계속 이렇게 규정하는 작업 속에서 이 담론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97쪽에 밑에서 다섯 줄 민주주의 민을 인종학의 이름으로 선별, 그래서 선별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인권 박탈, 그래서 노예 제도를 인종주의로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노예는 수족을 부린 건데 인종주의는 더 나쁘죠. 수족을 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야 요런 그래서 어 민을 이 비유도 재밌죠. 입맛대로 고른다. 입맛대로 고른다. 누구 입맛이냐? 여기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민주주의가 실은
누가 민에 속하는 거에 뭐 많이 익숙하십니까? 누가 민에 속한다, 요 게임이라는 부분이랄까? 편하게 얘기를 해보자요. 미자쌤이 안 계시니까 더 많이 하자요. 우리 두고 놀러 간 미자쌤은. 네, 어떠세요? 국민이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뭐, 네네. 국가에서 하는 전쟁에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 해서 비국민으로 낙인을 찍는다든지, 그런 것도 네네. 이제 민에 누가 들어가고 나갈 건지에 대한 것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채식주의자를 제가 안 읽어봐서 어떤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에 따르면은 국가폭력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소설 작품을 활동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국가폭력은 어떤 단위에서 벌어지냐면 여기까지가 국민이야 이거를 그 다 자의적인 거고 이권이나 뭐 그냥 뭐 개체적 욕망이 발휘된 국민 담론인데 거기서 엄청난 폭력이 자행된다는 게 있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모든 공동체는 블록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인류학이니까요. 이게 국가가 우리라는 블록을 세우는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라는 블록을 세울 때 배제하는 방식으로 블록을 세우잖아요. 네, 레비스트로스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공동체는 블록을 세웁니다. 이게 그 바디를 확보하는 거예요. 집단의 바디를. 블록을 세우면 여기는 들어오지 마라 이러거든. 차별을 해요. 모두 차별을 해요. 우리가 아닌 애들을 다 혐오해. 혐오는 모든 공동체가 쓰는 기본 마음의 기제예요. 근데 레비스트로스가 홀로코스트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근대는 이 블록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쓰는데 이 산업자본주의가 시대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걸 레비스토스는 뱉는 방식이라고 그래. 뱉는 방식. 재밌으시죠? 그럼 그 이전은 뭐냐면 먹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랑 다른 능력을 가지거나 다른 존재는 그 힘을 수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식인 문제 이런 걸 레비스트루스가 다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제를 하면 안 돼. 이런 논의로 쉽게 빠지면은 모든 방식으로 그러니까 모두 다 친해져 이러면 여러분 그 우리 지금 코로나 이렇게 당하잖아요. 코로나도 받아들이고 뭐도 받아들이고 뭐도 받아들이면 이 몸은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록은 있어야 돼요. 어떤 이 아니다라는 장치를 써야 되는데 이 장치를 좀 위에서 생각할 필요는 있죠.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두run두룬 가볼까요? 표정이 안 좋으신 진진쌤이라도. 네네. 이 부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니까 국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그냥 진짜 좋은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민주주의의 그 국민의 진짜 그 우리가 실제로 그 어디까지 이렇게 들여놓고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전장현 지하철 이렇게 이용하는 거, 그시고 시위하는 것도 좀 많이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났고, 그러니까는 그 전장현 그 이제 지하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방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그런 게 안 되어 있다고 뭐 잘은 모르지만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민의 국민의 그들은 안 들어와 있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고, 네, 뭐 그건 아니면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외국인이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막 살고 뭐 일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 들어왔을 때 불법 체류하거나 하는 분들은 뭐 아예 이제 그 사람이 아닌 걸로 배제되는 이런 것도 생각이 들었는데 좀 전에 그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얘기할 때 이게 뱉는 방식 그리고 뭐 섭취하는 그러니까 먹는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거라서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이제 그걸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데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뭐 하고 좀 생각해보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긴 하겠네. 이론적으로 이제 얘가 레비스트로스는 야생의 야생을 예를 들어서 그런 내가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를 예를 들면은 이주노동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한국이라는 공동체에 누가 외국에서 들어올 때 이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 한국어를 배워 이런 방식이 아니고 먹는 거는 네 언어를 내가 배울게 이렇게 가요. 굳이 말하자면 모델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저 언어도 아는 애들이 되는 거야. 요런 모델로 이반 일치가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을 얘기하면서 배워야 될 거는 그들의 언어라고 그들을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미국의 뭐 뉴욕이라든지 이렇게 그들의 언어를 이게 이제 들이는 먹는 방식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내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너를 바꿔 이게 아니고 나로서 네가 될게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얘를 뭐 딱 찾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그런 주의해야 될 포인트. 근데 지금 나치즘하고 요 부분은 일단 아니야 나가. 이게 일상적으로는 저는 많이 저 자신이 많이 부딪히는 건데요. 할 거야 말 거야. 기야 아니야. 저는 시간에 대한 진짜로 너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1분을 넘겨도 안 돼. 정말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니야, 말아. 이게 너무 여지를 안 두는 저의 습관이 있긴 한데요.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기회도 나오지만 이게 결벽증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결벽이죠. 들어오지 않을 거면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요런 게. 그래서 뱉는 방식은 뭐 비유긴 한데 위험한 방식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후지아라 선생님도 레비스트로스. 유리쌤 어떠십니까? 뱉는 파십니까? 삼키는 파십니까? 모르겠어요. 몰라 몰라 다 먹어. 일단 씻고 봐.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언어를 익히는 방식에서 뱉다, 삼키다를 설명하신 부분이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생각난 게 우리 이제 일리치 소모임에서 읽는 그 젠더에서도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에서는 그 기독교가 들어간 그 토착 지역의 모든 네, 그 수호신들을 네, 다 성당 안에 조각상으로 네, 그겁니다. 네. 들여오고 뭐 축복하고 성화하고 하는데 고딕 시대에 오면은 전부 다 그 수호신들을 성당 바깥으로 네, 네, 추방하고 네, 뭐 네. 예를 들어 여성은 마리아만 남긴다든지 그런 네. 방식으로 하는 것도 약간 삼키고 뱉는 느낌이 드는 거. 아, 너무 좋네요. 그 예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리쌤께서 그 페이지하고 책 그거를 유리쌤 과제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각자 좀 찾아서 둘까요? 그거는 윤영쌤 젠더라는 책 갖고 계십니까? 이반일치의 젠더? 아, 있죠, 집에. 네네. 어, 아니, 이 시즌만 하고 공부를 그만두실 게 아닌 바에야 책을 좀 우리가 갖추어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 책을. 근데 지금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발치 젠더를 읽을 때 그 로마네스크 양식 부분을 제가 그때 이해를 잘 못했었네요. 지금 유리쌤 말씀 들으니까 그거 같아요. 이 로마네스크 양식이 고딕 양식 이전 건데, 모든 그 괴물상을 흡수한 성당이죠. 그런데 이제 고딕은 그 중에 몇 개를 선발하는 작업, 그다음에 이제 덜어내는 작업, 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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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그러면 로마네스크 양식은 먹다의 방식이고 그렇다고 성당이 아닌 건 아니죠. 이교도의 재단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리고 요것도 재밌는데요. 그 고딕 있지 않습니까? 고딕. 고딕은 뭐 역사가 되게 긴 건축 양식이겠습니다만 이 시대에 이 소설에서 고딕 소설 들어보셨나요? 멀쩡히 있던 성당이 암흑의 아이콘으로 데려갑니다.
그게 프랑켄슈타인 이런 것도 있고 드라큘라 이렇게 돼서 옛날 성에 이해 못할 미치광이가 산다 이런 모티프가 있는데요. 그러면 드라큘라라는 작품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도 드라큘라를 그러니까 어둠의 화신이지 않습니까? 그걸 신문하고 기차가 이렇게 빛으로 쏴가지고 죽이는 그런 얘기인데요. 근대 문명이 그런 걸 계몽해야 돼. 그런 전체 양식이 고딕 양식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안 좋은 거야. 어두운 건 밝아져야만 될 때야. 이런 태도가 이분법적으로 선명하게 제시돼서 중간지대에 대한 감각이랄까? 근데 그 유리쌤과 제가 오늘 오전에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림 형제가 수집한 민담은 숲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그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몽돼야 될 대상으로서의 어둠이 아니라 마음의 심연 같은 거죠. 복잡하고, 그 다음에 대단히 숙고해야 될 어떤 상태, 그 다음에 나의 근원적인 우리가 출현했고 돌아가야 될 어떤 지대를 어둡다라고도 표현했는데, 이게 요 무렵에 그 18, 19, 뭐 17, 18, 19 이렇게 오면은 밝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덜 떨어진 대로 이렇게 평가되는 과정. 그 와중에서 많은 얘기가 가능하겠네요. 먹다 뱉다는 참 좋은 비유 같아요. 윤영쌤은 어떠십니까? 아니, 우리 자유롭게 많이 얘기하자요. 되게 제가 너무 계몽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어, 뱉는다는 게,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먹어버리면 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네네. 네. 그래서 뱉는다는 표현이라기보단 좀 조절한다? 절제한다 정도도 좋은 것 같은데, 먹는다, 뱉는다, 둘 다, 둘의 중간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비유가 나온 이유는 모든 공동체는 배제의 메커니즘을 써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모든 걸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윤영쌤 그 비유가 좋죠. 어,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음식 조절하는 거. 이런 걸 다이어트라 그럴까요? 뭐 이게 식이 조절인가? 뭐 그런 용어 있죠, 용어. 식단, 식단 조절 식단, 뭐 이렇게 하는. 식단이 좋네요. 식단을 조절해야 돼. 요 몸에 맞게. 그런데 뱉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몸에 맞게가 아니고, 어, 그러니까 식단과 상관없이 내가 아닌 걸 다 덜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거를 너무 재밌네요. 거식이랄까? 안 먹는 거 아예. 요거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정도로 유리쌤 이런 작업 있잖아요. 편식이냐. 요게 제가 이론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들잖아요. 이러면 검증을 좀 하고, 유리쌤 지금 느낌이 오시죠? 편식, 거식 이런 비유를 쓰면은 논리적으로 좀 뒷받침을 시키면 이게 제가 공동체의 배제를 먹는다의 비유로 이론화하는 저만의 도구 상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요런 게 있는 걸 가지고 텍스트로 가는 거예요. 요게 그 결국 이런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보거나 어떤 그런 걸 하면 이게 그 형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지금 느낌이 오시죠, 유리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를 이제 좀 지금 나온 게 너무 재밌는데 거식은 그 거식을 실제로 놓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안 먹는 거죠, 안 먹는 거. 그러니까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진진쌤. 네. 편식일까요? 그러면 편식? 내가 좋은 거 이렇게 마음에 내키는 것만 먹고 아, 아무튼 편식이라고 하자, 거식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죠, 그러죠. 어, 요는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뱉는다라고 하는 요거는 뱉을 건 뱉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안에 넣어서는 안 될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지아라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대로 읽으면 모두를 다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좋은 거야라고 읽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그럼 그건 먹는 게 아니죠. 그 좋게 먹는 게 아니라 폭식을 하는 거죠. 이거저거 막 많이 먹고 아무거나 먹고 그거는 어, 영양학적으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요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만들어 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게 편식이 편식. 좋겠네요. 네. 그냥 그냥 이게 이제 자 편식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단지 취향일 뿐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난 그걸 좀 좋아해. 그래서 그것만 먹고 싶어. 난 그냥 저게 평소에 좀 안 보던 거야. 꺼져! 막 이렇게 되니까. 요 지금 근데 이 편식이 모델로 보면 극단적으로 뱉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라져라. 이렇게 없어져라.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제 잘 먹는다. 이게 지금 잘 먹으라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는 편식보다는 골고루인데 골고루 먹어라도 있고 골고루 먹는다. 골고루 먹는다가 아니라 이 책의 끝은 천천히 먹어라. 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요를 토론을 중요하게 이야기 되게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셨죠? 먹는 얘기가 왜 서로 토론을 잘하자 이런 게 끝나지? 근데 이게 속도에 대한 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합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윤영 쌤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근대 국민국가의 민주주의 모델은 편식하는 모델이다. 취향에 근데 이걸로 하니까 생각할 거리가 더 많아지네요. 지금 그 음식 광고는 다 취향과 이 테이스트에 대한 개인의 기호를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맛, 색 요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양도 뭐 요소별로 집중하고 이런 게 되게 그 먹는 사람을 돌보고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 편식 모델 쓰고 있고 그 네가 안 좋아하는 거는 안 먹어도 돼, 관심 없어도 돼, 나쁜 음식이야 이런 태도로 가져가는 점에 있어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떠신지요? 네, 민혁쌤, 윤영 쌤? 아, 네네. 참 근데 아름답네요. 아니, 편식 안 하기가 좀 참 어렵겠다 싶기는 해요. 이게 머리로는 골고루 먹어야지 하면서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이 저녁에는 맛있는 걸 그래도 어, 네, 먹고 싶은 이 욕망이 그 아침에 했던 생각과는 또 달라지니까 저녁엔 그런 네네. 게 이게 실제로 실천하긴 참 어렵겠다. 그 편식 아닌 거를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요 주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년 인류학은 그, 요걸로 좀 더 가도 좋을 것 같은데, 편식의 메커니즘도 있을 것 같네요. 편식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못하게 되는 어떤 뭐가 돌아갈 때가 있는데, 그게 후지아라 선생님께 만약에 지금 요 책을 그래서 여쭤보면은 그건 그냥 바쁘기 때문이야라고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즉효나 효율이나 이렇게 이제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 먹었던 거 또 먹고 이렇게 가나? 편식에 편식을 주로 하는 음식이 정해져 있나요? 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여쭙고 싶은 말씀은 패스트푸드 가지고 편식하나? 슬로우 푸드로 편식할 수 있을까? 약간 그 편식도 그 이게 먹거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좀 되게 그 먹거리 연결되고 그게 정치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지금은 약간 먹거리에서 이 먹거리가 어떻게 왔는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보게 됐을 때 편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식탁에 올려지는 이 뭐 아, 고기가 돼지고기가 어떻게 소가 어떻게 키워지고 어떻게 자랐는지 그 그러면 닭이 편식을 하게 된다고? 그런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주위에는 그런 경우에 편식하는 경우를 많이 좀 봤거든요. 닭을 못 먹는 사람 경우는 어렸을 때 아, 닭 잡는 거를 봤기 때문에 못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편식은, 네네네. 그 닭을 잡는 거를 못 봤을 때 못 먹는다는 그 이면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나를 뭔가를 살리는 게 생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에 과정을 알면은 편식을 하게 된다라기보다는 과정을 알아서 편식을 하게 되는데 그걸 못 먹겠다는 그 전제에는 나를 먹이는 게 생명이었을 수 있다는 거, 어떤 생명이 나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를 모르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할 수 이런 어떤 그 연결된 거를 모르고 있는 전제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아는 제 친구 중에서는 어렸을 때 김치를 어느 순간 못 먹게 됐는데 김치의 거름으로 분변이 쓰인다는 걸 알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이라고 하는 거는 더러운 거라서 음식과는 이제 관련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뭐 청결 이런 거랑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뭐 편식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자,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편식은 제가 그러니까 진지생과 제가 쓰는 편식 개념이 다른데, 제가 쓰는 편식은, 그러니까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 그 먹는 거. 결과로, 그러니까 난 돼지가 좋아 가는 거예요. 음, 돼지가 좋아가는 결과로 생선은 안 먹어. 음, 이래서 요 초반에 이렇게 그 애호나 취향이나 습관이나 이런 게 이제 쫙 붙어가지고 식습관에서 요거 아니면 나쁜 거야 틀린 거야 관심없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를 제가 편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음, 같아요. 근데 진쌤 말씀은 그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유를 알면 그건 안 먹게 되지 않습니까? 안 먹는다. 요거는 어, 그러니까 저는 먹는 쪽에 이렇게 편향이 부여됐다는 거를 가지고 쓴 거고, 안 먹는 건데, 안 먹는, 그걸 안 먹는다. 그것도 같이 가능하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진쌤 말씀대로 이 저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음식을 버릴 수가 있지? 알면 그럴 수가 없는데,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입장에서는 지인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커니즘을 다 보고 메커니즘이라기보다 관계를 다 보고 가면 이게 재밌는 거야. 그러면 안 먹을 수가 없는데 고루고루 다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 잘 드렸죠. 버린다는 거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잖아요. 관계를 알면 다 먹는다. 선생님이 주신 예를 후지아라 선생님은 반대로 쓰신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 잘 드립니까, 신진쌤?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 그거는 우리가 생산 과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요약에는 이게 빠졌는데요. 선생님들 이 먹거리에 대한 정의 기억하시죠? 1위로 바로 가볼게요. 먹거리에 대한 세 개 있지 않습니까? 난 이런 거를 먹거리라고 한다. 먹거리가 뭐냐면, 또 145쪽, 찾으셨나요? 45? 140. 145쪽 먹거리의 특징 세 140. 가지인가요? 네네네네네. 아, 그렇죠. 자, 이거 너무 인상적이시죠? 그러니까, 비내구성, 자연성, 정신의존성이 먹거리인데, 요거를 충족하면 쓰레기는 안 나온다. 요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안다. 요거 해볼까요? 그러니까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세트는 우리가 완전히 그 냉장고 앞에 붙여두든지 기억을 할까요? 그래서 비내구성, 영구적이지가 않다. 부패한다, 썩는다. 그 다음에 그 자연을 동식물이, 이거 재밌죠?
사체 덩어리다. 그게 죽은 것이어야 된다. 이거는 여기 지금 이 책이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갔는데 부패하기 쉬운 것이 먹거리다. 이거 저는 아주 재밌었는데요. 유통기한 긴 거는 먹는 게 먹거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잘 썩는다. 자연은 뭐냐면 이거는 너무 특별한데 죽은 것이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한때 살았던 것이어야 된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죽어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죽으니까 우리도 먹거리라는 게 여기서 이제 더 강조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도 비내구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자연적이고, 우리도 죽고, 그 다음에 정신의존성, 이것도 너무 인상적인데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의미를. 그러니까, 저 닭이 저렇게 나고 태어나서 컸는데, 내가 길 가다가 함께 놀았는데, 그 다음에 쟤는 나랑 정서를 나누었는데, 이래서 감정개입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먹거리는 세 개를 충족해야 되면, 이거를 충족하면 쓰레기는 안 나온다. 네. 역으로 쓰레기의 정의는 뭐냐면은, 내구적이다, 자연적이지 않다, 감정이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의 정의를 만들 수 있는 문장이죠. 그러면 이 전체 이제 챕터가 3장, 4장이 다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다 얘기를 하는 그 문제는 이런 부분은 진지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다 얘기해보자요. 먹거리의 특징? 냉장고를 열면 어떤 느낌이 당연히 유통기한이 길어야 되고 당연히 화학양품이 네, 진지 쌤. 저도 쓰레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장 보러 가서 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고 또 사오고, 뭐, 분명히 전에 뭐 하여튼 다 먹었던 것 같은데 언제 샀지 이러면서 있고 냉동실에 뭐 1년이 넘게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버리게 되고 막 그런 경우 진짜 많아가지고 그럴 때 되게 좀 진짜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도 계속 이게 반복되기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 어떤 농사의 멸종에서도 뷔페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때 진짜 처음 알았거든요. 뷔페에는 진짜 그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예, 마지막까지 진짜 음식이 제가 만약에 거의 마지막 손님이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정말 뭐 한 주먹 요만큼 내가 먹을 거였더라도 이게 정말 이거밖에 안 남아 있으면은 왠지 막 그런 느낌이 손님으로서 막 들고 할 것 같으니까 뷔페 식당에서는 진짜 항상 음식이 어느 정도는 마지막까지도 있어야 되고 그 음식들을 결국에는 다 버리고 이 책에서도 나왔듯이 그 빵을 이제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면은 그거를 누가 가져가서 먹으면 안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되게, 어, 좀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이 좀 많이 나고 그랬어요. 네네. 두 분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윤영쌤? 네. 저는 지금 다시 읽으니까 이 자연성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우리는 레고 블록 이런 거를 못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몰라. 왜 사치를 먹어야 살게 되지? 네, 이런 어,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생명들끼리 너무 네, 연결돼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이 대단한 점이죠. 사체여야 된다라는 말이 주는 그 뉘앙스도 되게 강력하기도 하고. 유리쌤 어떠십니까? 이제 먹는 음식을 해서 먹는 게 사실은 죽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제 일단 닭을 먹으려면 닭을 잡아야 되고 해서 사실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은 죽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생선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훌륭한 프랑스 막 그 요리인데 사실은 이제 거북 수프를 만들어야 되니까 살아있는 거북이를 가져오는데 사람들이 막 경악하면서 보는데 그게 실은 요리의 시작이다 보니까 그런 그 예. 그게 무섭지만 어 그런 것이죠. 이 뭐 랍스터를 먹으려고 하면 랍스터 죽이는 법부터 알아야 되고. 예, 그냥 죽은 거 사다 먹으면 간단하겠지만 요리를 한다는 건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를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 조리된 거는 지금 이게 너무 단계가 아주 인공적인데 설정이 그 세 가지 중에 유통기한이 당연히 길 거고, 그 다음에 요새 뭐 밀키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때려 넣으면 끝이니까 그거는 각자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또 다 조정이 되고, 그러니까 거의 뭐 비율을 맞출 필요도 없죠. 이거 다 짜놓으면 되고 뭐 이렇게 맛까지도 그런 거에서 내구성, 자연성이, 지금 유리쌤 말씀과 유니쌤 말씀을 들으면 먹는다는 거는 그 죽이면서 시작되는 일이다라는 거를 내가 계속 받아들이는,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는 거는 최소 세 번은 뭐 감자만 먹더라 그래도 그 숨을 꺾어서 오는 거니까, 이 죽이면서 시작됐다는 거를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기서 그러면 쓰레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다 먹게 되고 열심히 먹게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미안해서 밥만 먹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죽였다는 걸 알면 열심히 다 먹게 돼. 요거는 어떻게 생각? 미안하니까 왜 안 남기고 다 먹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화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야자키 겐지 동화나 레비스트로스가 신학이라는 책에서 쓴 모든 그 신화가 다 먹는 얘기인데 죽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그게 고마운 일이야. 그 다음에 그런, 근데 이걸 두고 또 누가 비판하는데 그 네가 소한테 물어봤냐고. 이러면서. 근데 전체는 저는 이 두 번째 자연성이 저도 더 인상적이게 되네요. 저는 지금 읽었을 때는 나도 죽는다라는 걸 환기시키는 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죽이면서 시작된 삶이고, 나도 누군가의 먹거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이 자연성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게 쓰신 거죠. 사체의 덩어리여야 된다. 그리고 정신의존성, 이것도 독특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나눈 존재여야 되니까 기른 것이어야 되겠네요. 산 거는 안 되죠. 화폐는 관계를 끊는 역할을 주로 하죠. 관계를 돈의 차원으로 금방 양화시켜서 전환해 버리잖아요. 내가 기른 무 이러면 뽑기도 미안하고 뭐 이런데, 내가 산 무 이렇게 되면 500원짜리 이러니까 돈이 달라붙으면 기본적인 직접 관계는 다 끊어진다고 이제 그 이반 일리치도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감정의존성, 정신의존성이 감정을 개입하기 쉽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돈이 덜 들어간 것, 요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요러면 쓰레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근데 어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안해서 다 먹어주겠다. 결과적으로 나도 다 돌아갈 거야. 남김없이 네가 나를 다 먹게끔 할 거야. 이러니까 잘 썩, 요런 부분인데요. 유리쌤 어떠십니까? 그, 아니, 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떠오르는 게 있어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이제 책도 아, 있고 네네, 그 영화도 영화 있을 있으니까. 텐데 네네. 이제 막 탐식이 죄다라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얘기하니까 아주 훌륭한 만찬 거의 뭐 대지의 여신급의 어떤 요리사가 만들어준 훌륭한 만찬 앞에서 막 맛있어 하지 말자라고 막 결심하고 최대한 뭐 이렇게 딴 생각을 하자 맛을 못 느끼도록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절제와 금욕과 혹은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아 얘가 나를 위해서 희생됐어 이렇게 막
맛있게 먹지 말자, 막 괴로워하면서 먹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영화와 소설은 기뻐하면서 먹자. 이렇게 이제 가고, 그게 막, 결론인데, 사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보는 사람이 되네. 이제 조마조마해요. 아, 이렇게 막 먹는 것만으로도 기뻐질 수 있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막 그걸 꾹꾹 눌러 참는 것도 일종의 거부잖아요. 거식에 가까운 거부. 그, 그래서 막, 어, 무엇일까? 와, 이런 느낌을 보는 사람에게 불러일으키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재밌네요. 딴 생각하자.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힘들겠네요. 이게 참자 참아 이 맛있는 거를. 근데 그 영화 저도 아주 좋아하고 우리 이제 연구실의 선생님이신 이현숙 선생님이 일본 영화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영화라고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되게 그 많은 동물이 요리 재료로 오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쓰냐 막 그 거북이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근데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란 뭘까?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고 그 소화력이라고 하는 게 그게 관계력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 선사유적지 같은 데 가면은 그 선사유적지가 한반도 신석기 유적지는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대요. 물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물고기 같은 경우에 뼈가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아마 많은 연구자들은 다 먹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머리 남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구워 먹든 뭐든 기본적인 윤리는 다 먹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동물변 좀 오래 남기는 하겠지만 그 그러니까 버릴 게 없다. 고래가 인기가 많다기보다 고래를 신으로 모시는 부족이 많은데 버릴 것이 없다. 이런 거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준다. 이런 게 이제 최고의 덕목으로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민주주의 문제로 돌아오면 아까 윤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신체는 따로 있죠. 애들은 그런 게 안 되고 애들 천천히 주지 않습니까? 간이 없고 뭐 하고 이런 것처럼 그게 갑자기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어, 요 책에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4장은 모두를 포함하는 민주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먹는 모델로 지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걸 포함하려면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 능력에 있어서는 관계에 있어서 요거를 먹거리의 특징 요거를 조금 이 비유나 이 이론을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은 비내구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부패하기 쉽다. 이거를 공동체론으로 바꿔버리면 공동체가 이제 함께 먹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체 자체가 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거를 뱉거나 필요한 거를 드리는 이 먹는 생물이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가 먹는 것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먹이도 비내구적이다 이러면 그 한민족 이런 게 이제 부패하기가 쉽다. 달라진다. 이 영속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사체 덩어리다. 이것도 어떤 죽음을 딛고 있다. 죽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정신의존성. 우리가 먹고, 우리가 뱉고,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것은 감정을 나누고 있는 사이로서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 같고요. 먹거리의 특징. 김영쌤 어떠십니까? 어, 공동체로 가니까 조금 어렵기는 한데, 공동체에서 사체 덩어리인 것을 어떤 걸 먹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했는데요. 공동체, 음, 공동체도 뭘 먹는, 공동체. 이 비유가, 그러니까 아까 그걸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는 거는 누가 죽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비유를 갖다가 써보면은 공동체가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뭔가를 죽이면서였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공동체로서의 우리도 다른 공동체에게 누군가에게 먹이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해석을 이제 제가 해보는 건데요. 일단은 요 부분이 공동체론 일반으로 쓰기는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깎아야 되지만, 먹는다는 것은 최소한 이래야 된다라고 할 때, 이번에 자연성은 누구를 죽인다 이런 모티프를 이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나도 생명이니까 사체 덩어리가 언젠간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 공격을 받든 아니면 자연사를 하든 간에 그 사체의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먹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은유적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이현 선생님 어떤 생각이 더? 그 책이라는 게 좀 생각이 났는데요. 네네. 책, 예전에 니체가 피로 쓰이지 않은 글은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책도 거의 죽기 살기로 쓰잖아요. 그런 책을 공동체가 읽는 것도 그 책을 먹는 것과 좋네요.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 1, 2, 3 다 먹을 때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그냥 하나하나 꼭꼭 씹어 먹는 되게 천천히 그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면서 그렇게 이렇게 섭취해야 되는 것 같아서 막 설렁설렁 네네. 이렇게 삼키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걸로 되게 더 마음을 다해라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희쌤 어떠십니까? 먹거리 특징을 왜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책 읽으면서는 그냥 작가가 이 부분에 먹거리를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비내구성, 자연성, 정신의존성 이 특징을 왜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지금은 좀 많이 들기도 해가지고 그 지금은 이런 특징이 없어지고 단순한 어떤 물건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뭐 농업적 정책을 생각할 때 이런 면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하고요. 그 농업이라고 하는 게 뭐 트랙터하고 이런 뭐 화학 비료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술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농업에 대해서 뭐 편리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뭐 이 세 가지가 좀 네, 생각으로 가져가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선생님 보신 것처럼 비내구성, 자연성, 정신의존성을 이게 제 생각에는 생명의 정인데 왜냐면 이게 아니면 그, 그 문단 닷새줄에 이 특징을 읽으면 물건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세 개가 생명의 정이지 않습니까? 음, 그럼 아까 윤영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생명이려면 비누적이어야 돼. 썩는다. 늙고 다치고 좀 이렇게 꽈사지고 그런데 영구적이라고 하면 이런 거겠죠. 내가 오선민인데 뭐 내가 이런 걸 했는데 내 이렇게 정체성이나 이런 그 자아감에 대한 그걸 붙들려고 하는 게 영구적인 거. 진짜 나 이런 것도 좀 떠오르고요. 내가 썩는다고.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래 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자연성이 참 강렬하죠. 사체 덩어리라고. 생명의 정의는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밌죠? 죽을 수 없으면 생명이 아니지.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감정인데, 근데 얘도 재밌죠. 신앙은 위로 가는 거고, 가족은 이렇게 가족은 뭐 혈연을 해서 좀 위로 가긴 하지만 초월적인 거, 비근한 거 이래서 핵심은 다양한 감정인데요.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가졌을 때 생명이고
그게 아니면 물건이다.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이 책에서 후지아르 선생님 끝까지 말씀하시는 게 왜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 이게 그냥 당신이 물건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지. 왜 물건으로 살게 됐냐면 분업을 해가지고 삶의 일부를 이렇게 외주화시키고 자기가 도외시하고 이러면 계속 자연성을 잃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먹거리 문제는 생명력이고 만약에 편식이나 쓰레기가 어쨌든 나오는 거는 우리 일상이 요 세 가지 성질을 많이 잃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유리쌤 어떠십니까? 아, 네, 뭐,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근데 이제 먹거리를 상품화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되지 않아도 창고에 보관해놨다가 그걸 이제 어딘가에 어떤 방식으로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보관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폐기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억지로 상품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버려지는 것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 이제 결국 근본으로 돌아가자. 먹는다는 거, 먹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전까지 굶주림에 대해서 사람이 네. 굶주림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20세기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것인데 그 거꾸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하다고 여겨야 마땅하지 않냐라는 걸 격설하고 있다라고. 네네. 네. 요게 또 이런 것도 드는, 그러니까 상품화 되는 건, 물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먹는 게 물건이 되는 건 진짜 좀 주의해야 돼. 그런데 그게 굶주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파생물이잖아요. 그게 되게 이제 힘들여서 설명하다의 역설 말고, 이 어떤, 패러독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잘 먹으려고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잘 먹는 내가 상품으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계속 생각해 이 되게 중요한 부분 같고 특히 저는 이걸 할 때 그 냉장고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냉장고가 그 얼리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김치 냉장고가 원래 죄송합니다. 냉동고가 많은 거죠. 냉동고 아닌가? 김치 냉장고가 아니고 냉동고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냉장은 아니잖아요. 그 약간 저온 아니에요? 약간 온도가 다 다르게 이렇게 약간 설정되는 그런 뭐 그 처음에 김치냉장고 나온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그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보관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것도 목표가. 그러니까 이게 부패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저의 포인트가. 저의 그게 냉동은 오래, 그러니까 아까 1년도 간다고 저희 집에는 글쎄요. 4년도, 5년도 있을 것 같고. 어, 그런 거 되게 많은데, 특히 소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구성에 저항하는 거고, 자연성에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런 저항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게 전 진짜로 냉동실을 사랑해가지고, 일단 저희 집에 들어오는 모든 건 냉동실로 들어가서, 고기고, 빵이고, 설탕이고, 냉동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상품이 어느 순간에 되냐면 그 문 여는 순간에 되는 것이 얼려 막 이렇게 가니까 그런 것도 떠오르고 요것도 이제 또 제가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었는데 구석기 암벽화 이런 게 보면 동물 그림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년에도 더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런 해석 되게 많더라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냉장고가 없는데 저걸 다 접어가지고 처리하고 그러니까 풍요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특징의 비내구성, 자연성, 정신의존성 중에 특히 부패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내구적이다. 요거를 본격적으로 쓰신 책이 연구실에 지금 없네요. 그 분해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가 생명에 대한 정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영구적이고 죽지 않고 감정이 없으면 사물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뱉는다는 게 가능한 거는 상품적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것도 떠오르고, 그런 앞에 민주적이다. 이거 이제 이 쉬는 시간 이후에 좀 더 하게 되는데요. 저 인종은 아리안 민족이 아니니까 죽어도 돼.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생각이죠. 사람을 보고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홀로코스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게 사물화 시키려면 인간을 사물화 시키는 첫 번째 장치가 고향으로부터 가장 먼 데에 데려다 두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물화 되려면 기억이나 감정,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데 가장 무관한 데로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홀로코스트도 그 유대인들이 동네 유럽 지역에 자기 동네의 수용소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동네부터 가장 먼 데에 가더라고. 그래서 사물화 시키는 장치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 실제로 그 러시아에서 벌어진 기아 아사 작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먹을 걸 가지고 금방 사물화로 바꿔버리는 그 메커니즘을 쓴 거는 그들이 이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이게 그래서 관료적 심성 얘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효율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원래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사물화 시켜서 보는 거고, 멀리 있는 누가 굶는다는 것은 더 무감해지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무라 여기 부분을 사람을 가지고도 한 메커니즘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37분이니까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